한국 외교관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맨하튼에서는 또 30대 한국계 여성이 노숙자 남성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은 지 넉 달이 지나면 중증이나 입원을 막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5세 미만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가짜 코로나19 검사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외교관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맨하튼에서 또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차이나타운에서 30대 한국계 여성이 노숙자 남성에게 피살당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20대 노숙자 남성이 뒤쫓는 모습이 폐쇄회로 TV 영상에 담겼습니다. 한국계 여성 35살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가 어제 맨하튼 로어 이스트사이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오전 4시 20분쯤 로어 이스트사이드 크리스티 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비명이 들렸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아파트 6층에서 대치한 끝에 범행 1시간 15분 만에 용의자 25살 아사마드 내쉬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가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칼에 여러 차례 찔렸으며 사망 직전까지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폐쇄회로 TV에는 용의자가 희생자 뒤를 쫓아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공한 건물주는 용의자가 택시에서 내린 희생자 뒤를 밟아 아파트로 진입했고 거리를 두고 쫓다가 복도에서부터 거리를 좁혀 희생자 뒤를 바짝 따라간 후 희생자 집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문을 움켜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생자는 디지털 음악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석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일했고 뉴저지에서 이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용의자와는 이전에 접촉한 적이 없는 모르는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NYPD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아시아 공동체 편에 서 있고 절대 이런 폭력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내일 오전 11시 사건 현장 앞에서 잇따르고 있는 아시안 대상 범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은 지 넉 달이 지나면 중증이나 입원을 막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종 후 87%에 달했던 예방 효과는 5개월 후 31%로 떨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1일 펴낸 질병 발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도 맞은 지 넉 달이 지나면 중증이나 병원 입원을 막는 효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CD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팀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미 10개 주의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 응급실이나 긴급 치료 클리닉을 방문한 24만 1,200여 명, 병원에 입원한 9만 3,400여 명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백신 2회차 접종을 한 지 2개월 내에는 백신이 응급실이나 긴급 치료 클리닉을 찾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69%였지만 5개월을 넘기자 이 비율이 37%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부스터샷을 맞으면 비율은 87%로 회복됐지만 부스터샷의 효능도 시간이 지나면 약화했습니다. 4개월에서 5개월 이내에 응급실, 긴급치료 클리닉을 찾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 효과가 66%로 낮아졌고 5개월을 넘긴 뒤에는 31%로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다만 부스터샷을 맞은 지 5개월을 넘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정은 신뢰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이번 연구가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은 사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들이 고령자나 손상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으로 편향됐다면 부스터샷의 효과가 실제보다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연구 결과가 합병증이나 사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에게 4차 접종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5세 미만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는 해당 연령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2회차 접종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었는데요. 3회차 접종과 관련해 추가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며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난 11일 FDA는 당초 내일로 예정됐었던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 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외부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우드콕 FDA 국장대행은 화이저로부터 최근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FDA가 추가 데이터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평가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새로운 소식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온텍은 지난 1일 FDA에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화이자는 당초 지난해 12월에 6개월에서 5세 미만 연령대에 대해서는 3회 접종을 정규 접종법으로 삼고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 와중에 어린이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2회차 접종까지의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화이자의 신청을 요청했고 예정보다 신청을 서둘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2회 접종에 대해 먼저 승인을 받고 3회차 접종의 데이터가 나오면 추후에 추가로 신청을 하는 다소 변칙적인 절차를 통해 아이들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이 계획을 전면 뒤집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린이 감염자와 환자가 많이 나오면서 관련 데이터를 빨리 축적했고 연구가 빨리 진전되고 있다며 새로운 일정은 FDA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주고 이를 철저히 검토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회차 임상시험 결과는 4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0월 시 소속 공무원 37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화했고 이 중 95%가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천여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1일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교직원들의 긴급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1일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몰린 뉴욕시 교직원 15명이 대법원에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긴급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긴급 청원에서 원고 측은 시 당국이 비정통적인 종교 신념을 지닌 직원에게 백신 의무화를 면제해주지 않은 행위는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은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백신 접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카톨릭 신자들의 면제 요구가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날 청원을 기각하면서 따로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원고의 주장이 심리할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0월 공립학교 교사와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 약 37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무급 휴직을 해야 했고 뉴욕시는 지난 11일 백신 의무화 기한을 지키지 않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을 그만두게 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직 대상자인 백신 미접종 공무원은 4천여 명입니다. 이 중 약 1,000명은 아직 두 번째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뉴욕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약 3,000명의 시 공무원은 단 한 차례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 무급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 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가짜 코로나19 검사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 동안 뉴멕시코와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워싱턴주 등지에서 무허가 불법 이동식 검사소가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검사소는 무료 검사 등을 미끼로 접근해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짜 검사소의 개인정보를 넘긴 이들은 명의도용이나 물품 구매 사기 등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검사소들은 검사를 이유로 정보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피검자로부터 검사비를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악질적인 점은 검사가 아예 가짜라서 피해자들에게 허위 음성 판정이 통보됐다는 사실입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이들 가짜 검사소는 보건과 안전을 해쳤다며 가짜 음성 판정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검사소의 단적인 사례로는 코비드 통제센터 등 권위 있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가짜 업체가 지목됐습니다.
이 업체는 미 전역에 이동식 검사소 300여 개를 차려놓고 하루 10,000건에 달하는 허위 검사를 이어왔습니다. 워싱턴주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정부에 1억 2,40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소가 무료 검사를 대가로 금융이나 의료 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할 것을 당부하고 연방거래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위탁한 검사소나 보건부 웹사이트에 등재된 검사소를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올해 들어서만 공식적으로 세 번째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담판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뒤 하루 만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한 고위 관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위협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며 미국이 더 발전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더 많은 군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당한 재정 패키지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미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이르면 16일 물리적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러시아가 16일에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산 70억 달러를 탈레반에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자산을 아프간 국민을 위한 구호자금과 9.12 테러 희생자의 보상금으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 금융기관에 동결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산 70억 달러를 탈레반에 돌려주는 대신 아프간 국민의 구호자금과 2001년 9.12 테러 당시 미 희생자 보상금으로 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의 미국 내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하자 재정 형편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이 자산을 새 탈레반 정부에 되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의 아프간 재장악 보름 후 20년간의 아프간전을 종식하고 미군을 완전 철수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아프간 국민구호 및 미국 내 테러 희생자용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9.12 테러 직후 이를 모의 기획한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당시 아프간의 1차 탈레반 정권이 은닉해주고 있자 두 달 뒤 아프간을 전격 침입하고 탈레반 정권을 집권 5년 만에 수도에서 축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70억 달러의 아프간 금융 자산 중 35억 달러는 아프간 국민들의 인도주의적 기본 구호에 쓰입니다. 또 나머지 35억 달러는 뉴욕 테러 희생자들과 미국 정부 간의 보상금 소송과 관련한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이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CNN 비즈니스는 2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미리 살펴볼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이 효과가 별로 없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시간대는 올해 첫 두 달 동안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은 61.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수치고 1월에 비해서는 8% 이상 하락한 겁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만연한 상황에서 나타난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계 재정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장기 전망도 10년 만에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다룰 수 있다는 신뢰감도 지난해 3월 30%에서 1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미국 경제는 소비 지출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데 소비자 심리지수와 같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리처드 커튼 소비자 동향조사 수석경제분석가는 최근의 하락을 볼 때 현재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 지출의 지속적 침체 시작을 의미한다며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소비 습관을 바꿨고 가계저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것이 소비 지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럭 시위대로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던 캐나다와 미국 국경의 다리 운행이 어제 오후 늦게부터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어제 캐나다 당국은 지난 6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온타리오주 윈저의 앰버서더 다리를 점거한 트럭 시위대를 완전히 해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리 통행은 어제 늦게부터 정상화됐습니다. 다리를 소유한 디트로이트 국제교량회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앰버서더 다리에서 이날 오후 11시께 통행이 완전히 재개됐다며 이전처럼 미국과 캐나다 간 물자가 막힘없이 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이날 오전 다리를 점거 중이던 시위대 해산 작전을 진행해 시위대 20명에서 30명을 체포하고 현장을 점거하는 데 동원됐던 트럭들을 압수했습니다. 드루 딜킨스 윈저 시장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앰버서더 다리에서 벌어진 국가 경제 위기는 오늘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앰버서더 다리는 윈저와 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북미 최대의 무역 동맥입니다. 이번 시위 탓에 일주일 가까이 다리가 봉쇄되자 포드와 GM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생산량을 감축해야 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만 이번 다리 봉쇄로 인한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 손실액이 5,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수도 오타와에서 시작된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는 2주 넘게 이어지면서 현재 토론토, 밴쿠버, 퀘벡시티 등 캐나다 주요 도시를 넘어서 엘버타 등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대로까지 확산한 상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한군인회 캐나다 동부지회는 오는 6월 15일 폭포에서 4km 떨어진 나이아가라시 페어뷰 묘지 안에 가평 전투 기념비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 중인 1951년 4월 23일에서 25일 경기 가평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캐나다군이 승전한 것을 기념합니다. 당시 중공군보다 수적으로 열세였는데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흘 동안 전투를 벌여 677고지를 지켜냈고 이로써 중부전선의 유엔 사령부 함락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군은 1950년 7월 3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26,791명을 파병했고 516명이 전사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는 28일까지 뉴욕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 첫 백신 접종자나 부스터샷을 맞는 시민들에게 선불 직불카드 형태로 $10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백신 접종률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첫 번째 백신 또는 부스터샷을 맞는 뉴욕시 거주자 또는 근로자에게 $100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80만 장의 카드가 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선불 직불카드는 다음 달 31일 전까지 수령 후 등록을 마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0일 연방 지원금을 투입해 푸드스탬프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가구에 최소 $95의 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푸드스탬프 수혜 가구들은 오는 25일까지, 뉴욕시 외 모든 카운티는 17일까지 인상된 수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지급액은 수령인이 기존에 받는 전자계정으로 직접 전달되고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일하고 있는 약 9만 명의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은 3월 1일부터 현행 마일당 $1.10에서 $1.16, 분당 50센트에서 분당 53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로 운전기사 1인당 연평균 $3,800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팬데믹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